161페이지 봅니다. 161페이지에 22절에 중개보수와 실비라고 되어 있는데 뒷페이지 봅니다. 했지 싶은데 자, 그 위에 한 20줄 정도 적어놓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이외에 겸업이 가능하죠. 그 겸업 업무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할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판례 하나가 그 권리금 관련된 게 있는데 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라요 아니라요? 아니죠. 따라서 권리금 거래를 알선해주고 받는 대가도 중개보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권리금 거래 알선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 안 되면 어떤 기준하에서 대가를 받아야 될 거냐? 마지막 줄 한번 봐봐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뭐에 따르면 된다? 약정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규정인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러 갑니다. 1번에 중개보수 되는데 중개 업무에 관하여 누구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아닌 자에게는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존재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의뢰인이 존재를 해야 된다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라. 중개계약 관계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그래서 중개계약을 체결한 요 사람을 뭐라고 누구라고 불러요? 중개 의뢰인이라고 부르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가 존재해야만이 누구도 존재하는 거다. 의뢰인이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중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바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 청구권이 성립이 됩니다. 알겠어요? 성립이 되는데 성립된 이 보수 청구권을 행사는 곧바로 뭐하고 알겠어요? 중개가 왜 되어야 완성이 되어야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라. 알겠어요? 중개 완성이 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중개계약이니까. 알겠습니까? 그것도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보수를 못 받는다. 그럼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그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이 논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양갈로 1번에 중개보수의 의미 법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좀 줄 끊어놓고 외우는 게 좋아요. 중개행위 완성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대가. 그거는 그대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요 말을 뒤집어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중개행위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반대급부인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완성.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관점도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중개행위를 한다는 것과 중개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은 구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중개 완성의 대가야. 중개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은 복덕방 사건 이야기가 나오죠. 그 판례는 저 앞에서 우리가 일반법, 특별법 공부할 때도 나왔던 판례인데 요거 계약 체결할 때, 요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알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 합의를 하는데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중개보수에 관한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할 것이고 그 결과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개계약 체결 시에 보수 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누구기 때문에?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의 보수 청구권으로서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그 판례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갑니다. 오른쪽에. 중개 보수 청구권의 발생과 행사하는데 자 발생, 행사 용어를 두 개를 써놨죠. 바로 저는 칠판에 열어놨다.
이 성립하는 걸 마다 책에서는 발생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수 청구권이 성립 내지 발생되는 시점은 언제? 중개계약 체결 시고, 중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언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개계약 체결 시점하고 중개 완성 시점 같은 시점이다, 다른 시점이다, 다른 시점이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중개 완성은 이게 중개 완성이죠. 거래 계약 체결이다. 매매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체결, 요게 중개 완성이다. 그래서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은 뭐를 받을 수 있는 거다?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 중개 완성이야.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갈로 1번에 보면은 이 보수 청구권은 의뢰인과 기업 공인중개사 간의 유효한 무슨 계약 체결 시에 요 중개 계약 체결 시에 이걸 중개 의뢰 계약하기도 한다. 의뢰를 집어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 중개 계약의 성격이 관로안에 쌍무 계약이라고 해놨는데 좀 특수한 쌍무 계약이라고 앞에서 공부했잖아. 정지 조건부 쌍무 계약이야. 정지 조건부 쌍무 계약이니까 당연히 뭐다? 보수 청구권도 정지 조건부 권리예요. 정지 조건부 권리니까 성립 시기와 무슨 시기가 다르다? 행사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행사는 언제 가서 하노? 이리 물으면 아까는 중개 완성 시 한다 그랬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을 때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정지 조건의 내용이 바로 뭐다요? 중개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 지급할게 1위 합은 한 거니까 정지 조건의 내용은 중개 완성이야. 그렇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부분 봐요. 중개 계약 체결 시에 아직 중개는 완성 안 됐잖아. 안 돼도 권리는 발생됐다 안 됐다? 됐다 이 말이지. 행사만 뭐 하고 있다 보이지. 그 이미 발생된 이 권리를 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정지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양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권리도 양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게 채권이잖아요. 채권 양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압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게 오래전에 판례입니다. 그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까지 붙여놨는데 다른 교재 보면은 아시요? 왜 놓느냐 하면은 양도가 가능하고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고 마침표 찍어버려요. 그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말도 원래 판결문에 나오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가 뭐다? 그거는 안 써버려 교재에서. 알겠어요? 근데 저는 그대로 적어놓고 혹시라도 뭐다 궁금한 사람은 전부 명령이 뭔지는 각 주를 읽어보면 이제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이왕 각 주에 제가 적을 때 추심 명령하고 전부 명령을 구별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적어놨는데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뭐다 안 읽어보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읽어주면은 좋은데 바쁘다 걔가 안 읽어본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그 밑에 또 판례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알겠어요? 첫 번째 판례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뭐로서? 부동산 중개업으로서 해요. 중개업으로서 매매 계약을 중개하며 체결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뭐다? 무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보수 지급 약정은 누가 했느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했는 거다 이 말이야. 그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등록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 그럼 등록 규정은 강행법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판례가. 그래서 강행법규에 위배 안 된 보수 지급 약정이니까 뭐다? 무효 이렇게 판결되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판례는 맹 자격이 없는 자가 하는 건 똑같죠? 우연한 기회에 딴 일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어떻게는 안 했다?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등록 규정 위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거의 강행법규 위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위에 판례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의 보수 지급 약정이고 밑에 판례는 업으로 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 행위를 했을 뿐인 자의 보수 지급 약정이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알겠어요? 이 말할 때 봐봐요. 한 글자가 붙고 안 붙고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
이거하고 이거는 구별해야 된다 낸다. 무등록 중개하는 거하고 무등록 뭐 중개업 하는 거는 엄격히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보면 뭐 막 혼용해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야기할 때 어떨 때 보면 뭐다 무등록으로 중개하면 형사처벌이 익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잖아. 여기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지. 그 말할 때 이게 혼용을 막 해버리거든. 그 가다가 실수해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그리 들어져 보면. 응? 그 다른 교재들 읽어보면 그것도 막 표현도 뭐다 막 왔다 갔다 거리. 알겠어요? 그 새겨가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종중 사건과 관련해서 판례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했대요. 종중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대요. 그 약정하는 것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뭐 재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야. 그러면 사원총회에 문중회의에 결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논리가 돼요. 그래서 이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로서의 성질을 지닌 약정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원총회에 문중회의에 의결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게야. 이 중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알겠습니까? 만약에 봐봐요. 이게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버리면은 사원총회 결의도 없이 중개보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 근데 관리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에 불과하다. 이래 봤으니까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라는 이런 판례라. 알겠습니까? 이런 판례들은 민법 전공자가 이 과목 출제하러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눈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판례가 상당히 한 20줄 정도로 길게 돼 있는데 아주 어려운 판례예요. 이 판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끝에부터 봅니다.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갑자기 위임계약이 티 나와요. 왜 갑자기 위임계약이 티 나오느냐 하면 요 중개계약이 민법상 무슨 계약과 유사하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잖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법의 위임계약에 관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판사님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이 말을 썼다는 것은 민법의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는 무상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유상계약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거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무슨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임계약의 본질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다라는 그 본질상 각 당사자 하는 말은 봐봐요.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위임인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수임인이라고 불러. 알겠어요? 민법에서. 그래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민법 조문에 탁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가 뭐다? 위임계약이라서. 알겠어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게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위임계약의 본질상. 알겠어요? 다만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이 어떤 시기에 해지를 하게 되면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뭐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이 위임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해지했다고 해가 이 사람이 입은 손해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해지를 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손해를 입긴 있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상대방이 특별히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다면은 그 손해는 뭐 해야 된다? 배상을 하라라는 것이 민법 위임계약의 규정이라요. 그리고 그 배상의 범위는 가는 거는 몰라야 되는데 읽어봅니다.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뜻을 몰라도 돼요.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민법의 위임계약의 논리라고 먼저 제시를 해놨어. 알겠지? 해놨어. 그걸 참고하면서 그 다음 글부터 읽어보면 돼. 그 다음 글부터가 이제 우리 중개사 법과 관련된 뭐다? 설명이야. 건물 임대 중개의 완성을 조건으로 중개 보수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무슨 계약? 유상위임 계약에 있어서는 제가 관료안에 뭐라고 소개해놨어요? 중개계약. 그래서 요 중개계약이 유상위임 계약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유상계약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개계약이 무슨 계약과 같다? 위임계약과 같다. 그 유상위임계약과 같은 이런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중개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간데 그 계약하는 거는 요 계약을 말해. 거래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 계약이 중개 완성 전에 해지되면 이 소리야. 요 계약이 중개 완성 전에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뭐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즉 이 중개계약 체결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의뢰인이 알겠어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중개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중개 완성 전에.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뭐다?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특별히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으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지를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다. 중개보수 상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하면서 해지를 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는 판례라 여기. 그 핵심은 중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보수 청구권도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뭐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무슨 청구권도 상실해버린다. 보수 청구권도 당연히 상실해버려.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중개계약 체결할 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의뢰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뭐 알고서 중개계약 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사례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를 받았어요. 중개계약을 통해서.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는데 이제 매수인을 발견했어. 그 내일 소개시키 줄락 해. 알겠어요. 소개시키려고 하는 직전에 어젯밤에 뭐 집 안 팔랍니다 하면서 중개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내일 매수인을 소개시키줘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보수가 들어올 것이 기대된다 안 된다? 기대되는데 갑자기 집 안 팔랍니다 하면서 중개계약을 해지하게 됨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보수 상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은 손해배상 청구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판결이 나온 거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상당히 뭐다? 불리한 판결이죠. 알겠어요? 반갈로 그래서 요 판례가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이 이제 읽어 보니까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잘 행해지지는 않지만은 전속 중개계약 내지 뭐다? 독점 중개계약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알겠어요? 그러면 판례가 이렇게 나왔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중개계약은 무슨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다. 요 도리하고 요 도리하고 요 도리하는 이런 일반 중개계약 관계 하에서 나온 사건이다 보니까 뭐다? 이런 판결문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봐요.
만약에 전속이나 독점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유효 기간을 정하잖아.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렇게 약정해서. 그래서 그 유효 기간 동안은 뭐 어린이라도 일방적으로 중개 계약을 해지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는 이런 해석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알겠지? 우리나라 일반 중개학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 방갈로 이번에 중개 보수청구권을 행사해 놨는데 일단 1번, 2번, 오른쪽에 3번 번호로 매겨놓은 거는 행사 요건이다라는 측면에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안 갖춰져야 된다? 갖춰져야 된다라는데 일단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세요? 이미 보수청구권이 먼저 발생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중개계약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보수 지급이라는 약정이 없어도 관계는 없고 아까 판례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아무리 중개계약이 존재해도 중개가 완성돼야 된다, 안 된다? 완성이 돼야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이번에 중개 완성이 될 것 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또 하급심 대법원 판례를 한번 봐봐요. 매매 중개 보수 청구권은 매매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을 거쳐 성립됨을 조건으로 발생하므로 중개행위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하는 말은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판례의 핵심은 아무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뭐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한, 중개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한 보수를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는 판례라. 알겠어요? 정지 조건부 걸리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알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한 그 중개행위와 중개 완성, 즉 거래계약 체결 간에는 무슨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판례를 하급심 판례 2개와 대법원 판례 하나를 3개를 소개해 놨는데 이 3개 판례를 읽고 알겠어요? 인과관계에 관한 감을 잡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뭐 돼버렸다? 배제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만난 상대방과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되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판례에서 우리가 봐봐요. 요점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하는 말과 그래서 체결됐다 하는 말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했다 하는 말은 구별 좀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매매 계약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가잖아. 그럼 매매 계약은 체결됐나 안 됐나? 됐지. 성립됐다 하는데 매매 계약 성립한 겁니까? 그러세요? 그 매매 계약은 체결된 거야. 됐는데 무슨 작성 안 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라는 거잖아. 배제돼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다 하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 여러분들이 알겠지? 활용이 안 돼 지금.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민법에서 알겠지? 계약 파트 공부할 때 무슨 계약도 계약이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뭐 공부할 때 이 말 나오느냐 하면은 뭐다? 분료식 계약이다 하는 말 공부할 때 뭐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이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말과 이 말은 뭐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하기로 의사의 합의를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러면 매매 계약은 체결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매매 계약은 성립된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아직도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여야 돼. 알겠어요? 근데 우리 현실로 가면은 계약서 작성해가 도장까지 찍어야 뭐가 체결됐다 한다. 계약이 체결됐다 한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지. 알겠습니까? 빨리 바꿔야 돼, 인식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매매 계약은 체결되는 게 맞는데 계약서는 말랐고 작성하노 이 궁금증을 한번 가져보면 되잖아요. 말랐고 작성해요. 계약서는 말랐고 작성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매매 계약 체결의 내용과 관련해서 훗날 뭐 분쟁이 다툼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뭘 작성하는 거다? 서면을 작성하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게 실체적인 이유고 절차적인 이유가 또 있어요. 계약서는 말로 작성하노 이카마 절차적인 이유가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으로 그래서 등기 원인정서를 내야 등기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면 등기 원인정서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게 절차적 이유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연달아 나오는 판례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활동이 쌍방의 제시 가격 차이로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의뢰인들끼리 직접 만나 절충 끝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 의뢰인들은 누가 알선해준 의뢰인들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런데 결국 매매 계약 성립에까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여를 했다, 덜 했다? 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뢰인들끼리 만나가 절충벌이가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 그러나 그 의뢰인들을 누가 알선 소개시켜 준 거는 틀림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다면은 그 거래 계약 체결은 누구의 노력 탓으로 이루어진 거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 노력 탓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까지. 그 뒤에 문장은 이거예요. 그럼 보수를 얼마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지. 알겠어요? 보수라는 것은 중개인이 완성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기울인 노력만큼만 상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케이스는 일반적인 거래 성사시키는 케이스와는 달리 매매 계약 성립에까지는 이르도록 노력을 했다, 덜 했다? 덜 했다 하면 그 부분은 보수를 깎아야 된다, 안 깎아야 된다? 깎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읽어봐. 나아가 그 보수 금액은 당초 약정액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 소요한 시간, 그 중개의 노력의 정도, 계약의 성립으로 의뢰인이 얻게 된 이익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거라. 이 뒷부분은 시험 출제거리는 못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에 보수를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지 보수 금액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까지는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우리가 앞부분에 지난주에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나 없나만 물어보는 거지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냐까지 물어본다, 안 물어보듯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나 요 판례는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는 판례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 소개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제3의 인물이라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켜준 인물이 아니죠. 그러나 거래는 이루어졌잖아. 결국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라. 따라서 보수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알겠어요? 방갈로 3번에 보수 청구권의 소멸 해놨는데, 아까 잠시 했잖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단 체결되었던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은 없고,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가 그 후에 뭐 돼버렸다? 해제돼 버렸다. 누구의 과실로 해제가 된 거다? 개업공인중개사에.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인부터 매매 중개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보수가 있다라면 뭐 해야 된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한다라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제한된다, 져야 된다라는 거라. 누구의 잘못으로 해제됐다? 개업공인중개사에.
그러나 거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 실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의뢰인 간의 사정으로 무효치된 경우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데 현실에서는 그래도 잘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논리잖아요. 뒷페이지 갑니다. 자, 그래서 관련 판례가 이제 광주지법인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번에는 안 읽어봤어요. 참고 삼아서 읽어보라 했는데 읽어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청구권이 바로 발생하고 그 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 해제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무효 취소 해제는 거는 누구 사정으로 해제한 거다?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그 다음에 밑에 중개보수청구권의 무슨 시효? 소멸시효 하는데 요걸 줄 거 놓고 기억해야 되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슨 법의 규정을 준용하면 될 거다?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가 그래서 나온 바가 있는데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긴 보여져요. 이게 판례 입장인데 한번 볼까요? 중개보수는 매매 중개에 관한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한 약정 보수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 그것이 민법의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될 사건이 아니었음이 명부상 뚜렷한 바 났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이게 대법원 판례로 과거에 나온 적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요 판례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많아요. 그 판례 입장은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한다 하는 게 판례 입장인데 학자들의 견해는 이 단기 채권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는 견해가 많아요.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단기 채권 소멸시효 3년짜리는 우리 민법 규정을 보면은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보수 채권 있잖아. 그걸 몇 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민법에서는 3년으로 적용하고 있거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도 알겠어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보수 청구권하고 성질이 같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많아요. 그러다면 똑같이 몇 년으로 가는 게 옳다? 3년인데 판례는 몇 년으로 보고 있다? 10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봐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그 기출문제 보면은 좀 그래도 한 10여 년 됐지만은 전부터는 기출문제 보면 물음표 옆에 꼭 관로해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뭐에 의함? 판례에 의한 하면서 그렇게 표를 따라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학설의 견해에 따르면 다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판례 기준에 따라서 답을 찾도록 해라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걸 안 적어줘 버리면 이 어느 학자의 견해를 갖고 와가 이의 신청 막 해버린다 안 해버린다? 해버린다라는 거야.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학설적 견해, 판례 입장 이런 거 기준을 정해줘야 문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판례 입장이 중요하다 이 말씀. 방갈로 4번은 별표 하셔야 되는 거죠. 별표.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요게 법제 32조 사망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시행령 27조에 2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목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잖아. 여기 법조문에 32조 사망이 정해져 있잖아. 이게 2년 전인가 신설된 조문이에요. 그러면 2년 전 이전으로 가면 이런 조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던 시절로 갑니다. 그때도 중개사 시험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다? 이때라. 잠금 아니지. 이때라니까. 중개 완성의 대가잖아요. 알겠어요? 맞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4년 전, 5년 전에 중개사 자격 시험에서는 보수의 지급 시기는 언제다? 이때다라는 거야. 거래계약 체결 시다. 중도금 지급 시가 아니고 잔금 지급 시가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요때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명심해요. 그런데 이때 주더라 안 주더라? 현실에서는 안 주더라 이 말이에요. 현실에서 언제 주더라? 자꾸 잔금 지급이 되고 난 다음에 줄라 하더라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현실에서 뭐 분쟁이 일어나니까 고마 법을 개정해가 보수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어줬다 안 적어줬다? 적어줬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는데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는 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뭐에 따르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 조문이 딱 생기는 바람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언제라고 봐야 되느냐면 알겠어요? 약정된 시기에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불로 지급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2달 뒤에 지급해도 된다 안 된다? 되고 1년 뒤에 지급해도 되는 거야. 약정이 우선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때 지급하기로 약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어요? 거래계약 체결 시에 보수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약정을 안 했다라면 언제 줘라? 잔금 지급 시에 줘라. 이렇게 명확히 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보면은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서 명확히 약정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알겠습니까? 안 하니까 요런 법을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기다. 그런데 이때 받고 싶으마? 개업공인중개사가 요때 받고 싶으마? 요때 받고 싶으마? 뭘 하면 된다? 의뢰인과 합의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명시적으로 이때 중개보수 주세요라고 뭐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거든. 그럼 의뢰인은 지급 승낙하면 되거든. 그런데 명시적으로 중개보수 주세요라고 하기가 멋쩍어서 그런 건지 현실로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계약서 작성하는 그 테이블 밑에 유리창 밑에다가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받습니다라고 큼지막하게 요리 적어 놓는 거야. 말은 안 하고 그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것도 의사표시다. 의사표시 아니다. 의사표시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하면서 뭐다 그거 읽어볼까 인가 해. 읽어보면 보수는 오늘 드려야 됩니까? 그럼 주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뭐다 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 받는 거다 안 받는 거다? 받게 되는 거지 뭐.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딱 유리창 밑에 다 붙여놓습니다. 알겠어요? 그 양갈로 3번부터 이제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데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라고 되어 있죠. 일단 알았어요. 이명심을 해야 됩니다. 중개보수의 시스템이 우리 법의 시스템이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주택과 뭐 주택외로. 그래서 주택과 주택외에 따라서 보수의 산출 기준이 같다 다르다 다르더라. 이렇게 딱 해놨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건축물 중에는 이게 주택인지 주택 외의 건축물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때를 대비해서 조문을 시행규칙이 하나 만들어 놨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처리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뭐로 처리해라? 주택 외로 처리해라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면적을 따질 때는 우리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뭐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따질지 실제 용도 면적으로 따질지 기준이 있나 없나? 없잖아요. 이게 불명확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례가 나온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입장에 따르면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래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다? 공부상 용도가 뭐다? 주거 외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건 주택이다 주택 아니다? 주택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공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제가 국토교통부 입장에 따라서 그래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공부상 용도가 무슨 용도로 분류된다?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돼요. 알겠습니까? 오피스텔은. 그러면 그 오피스텔은 아무리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다, 주택 외다? 주택 외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조례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말은 주택인 중개대상물은 조례와 관계가 있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조례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도록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방갈로 1번에 주택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한다? 시, 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조례 동그라미 쳐야 되죠. 그래서 주택은 결국 뭐가 적용이 되는 거다? 조례가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죠. 17개 뭐다? 시, 도, 조례가 뭐다? 주택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보수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가는 거는 국토교통부령은 시행규칙 아닙니까? 시행규칙에서는 범위만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알아서 정하라라는 건데 2번에 적어놓은 게 이제 시행규칙 20조 1항 하는 걸로 봐서 거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야. 의뢰인 쌍문부터 각각 받되 일반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 동그라미 쳐야 되죠. 거래 금액의 0.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 동그라미 쳐야 되죠. 등자 띄면 안 됩니다.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8% 이내로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결국 봐봐요. 우리 그 국토교통부령을 고려해 보면은 주택인 중개대상물의 경우에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요율의 한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거래 유형에 따라서. 매매 교환 거래냐 아니면 임대차 등의 거래냐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은 하세요. 읽어보기 전에 이 생각을 한번 해줘야 돼요. 주택인 중개대상물은 결국 조례가 적용되는 건데 조례는 전국에 17개나 있다 이 말이지. 시도별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무소는 대구에 두고 있지만은 중개한 중개 대상물인 주택은 서울에 있더라라는 거야. 서울의 아파트를 중개할 수 있잖아요. 사무소는 대구에서도. 그러면 대구광역시 중개보수조례에 관한 게 있을 거고 서울특별시 중개보수조례에 관한 게 있을 낀데 어느 조례가 적용되겠느냐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서 딱 시행규칙 20조 4항에 어떻게 정해놨어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라 이렇게 정해놨다 이 말. 그 대구광역시 조례가 적용된다 이 소리잖아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낸 거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중개 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기준이잖아요. 그 다음 방갈로 2번에 주택외라고 되어 있잖아. 주택외. 그럼 동그라미 1번 봐봐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고 마침표 찍어버렸죠? 그래서 조례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라는 거지 공부상으로는 일반 업무시설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택이다 주택외다? 주택외다라는 거야. 조례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가 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이제 국토교통부령의 내용이 나오는 거야. 20조 4항 나오잖아요. 그래서 1호 보면은 건축법 시행령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오피스텔 해놨는데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해놔서 그 다음 항목의 요건이 밑에 가하고 나라요. 그 가와 나를 외울 필요는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고 전용 입식부와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출 거 이러는데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우리는 소위 무슨 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밑에 표가 있잖아. 매매 교환의 경우는 0.5%,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0.4% 되는 거야. 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 표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되는 거다. 그러면 잡아봐요.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요 표가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그럼 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냐? 뒷페이지 봐봐요.
제1호 외의 경우 가잖아. 1호가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 그러면 비주거용 오피스텔도 1호 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토지도 여 들어가는 거죠. 상가도 여 들어가는 거죠. 공장도 여 들어가는 거죠. 임야도 여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임목도 여 들어가는 거죠.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여 들어가는 거죠. 거래금액의 몇 퍼센트 이내에서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관료안에 보니까 뭐에 관계없이 거래 유형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거래냐 임대차 등의 거래냐 관계없이 무조건 몇 퍼센트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중개 보수의 요율 한도는 얼마다? 0.9%다라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협의해서. 0.9를 무조건 다 받는다가 아니고 협의해서 결정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동그라미 3번 또 봅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간다. 자,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가 몇 프로예요? 0.9죠? 0.9%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보수의 상한 요율을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 보수표가 있죠. 그 표에다가 뭐해라? 명시해라라는 거야.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그러면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0.9%까지 다 협의해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그것이요. 우리 사무실은 0.7%만 받겠습니다라고 명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0.7%로 명시했으면 0.8, 0.9까지 협의해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게. 그럴 바에는 몇 프로 명시하면 된다? 0.9% 명시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조문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알겠어요. 뒤늦게 생겨난 이유가 알겠어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를 개업공인중개사끼리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좀 인하시켜 보자라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만든 조문인데 인하 효과는 안 나타나고 무슨 효과만 나타나더라? 담합 효과만 나타난다. 우리 동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몇 프로로 명시? 0.9%로 명시.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 됩니다. 자, 그 다음 양갈로 4번에 보수의 산정 방법이라는데 공식이 거래 가액에다가 뭘 곱하게 돼 있다? 요율을 곱하게 돼 있다. 그러면 계산하면 산출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한도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한도액이 있다라면은 비교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못 받아.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도액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도액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그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한도액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주택인 중개대상물은 결국 조례가 적용되잖아. 조례. 근데 조례를 보면은 대구시 조례를 보나 서울시 조례를 보나 조례를 보면은 주택인 중개대상물은 한도액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미리 서울시 조례를 한번 봅니다. 170페이지에. 170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돼 있지? 그 주택일 때만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목에도 주택 적어 놓은 거야. 근데 밑에 별표 하는 표가 있잖아. 그렇죠? 중간에 표를 한번 봐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로 거래 유형별로 구분해가 상한 요율도 적어 놓으면서 오른쪽에 한도액이라는 게 25만 원, 80만 원이 적어 놨잖아. 그렇죠? 이게 조례의 한도액이 나와요. 알겠어요? 한도액이. 그래서 한도액이 있다라면은 산출액을 한도액과 비교해서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다시 168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도액을 출제위원이 제시를 해주면은 꼭 산출액과 비교를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시험 문제를 읽어봤는데 뭐 한도액 하는 게 제시된 바가 없어. 없으면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168페이지로 와가 그 비교된 금액을 일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이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계산 문제 낼 때 보면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대 금액은 이렇게 잘 묻거든.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낸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를 계산하라 하면은 곱하기 2 하면 된다, 낸다?
안 돼요. 그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그럼 이 공식을 딱 보면은 거래 가액과 요율과 한도액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시험 계산 문제 낼 때는 요율을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줍니다. 한도액이 있다면 또 한도액을 제시해 줘. 그럼 무슨 금액만 알면 계산하면 된다. 거래 가액만 알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래 가액만. 그래서 밑에 네오박스 안에 거래 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을 1, 2, 3 요리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1번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00을 곱한 금액을 어디에 합산한다?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 그게 거래 금액이 되는 건데,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얼마 미만이 되면 5천만 원 미만이 되면은 본문이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월 단위의 차임액에 얼마를 곱한다?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0을 곱하도록 하는 거는 5천만 원 미만으로 금액이 나오게 되면 찌질시리도 뭐 서민이다 이래가지고 중개보수를 좀 깎아줘라라는 의미에서 월세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70을 곱해라 이리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조금 역사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규정이 없던 시절에는 일본 규정이 없던 시절에는 없던 시절에는 이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보수 산출할 때 월 차임에다가 뭘 곱했겠어요? 월 차임에다가 임대차 계약이잖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 기간 월수 있잖아. 보통 몇 년 하노? 2년 하잖아. 24개월이잖아. 24를 곱한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걸 갖다가 뭐 보증금하고 합산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법을 개정해가 요 1번 조문이 생겨나는 바람에 24가 뭐로 바뀌었다? 100으로 바뀌어본 거야. 그럼 중개보수가 엄청 인상 대폭겠어? 안 대폭겠어요? 대폭겠죠? 그래가 뭐다? 4대 중앙일간지에 두드리 맞았어요. 서민들 중개보수를 이렇게 급격히 올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가 부랴부랴 또 개정을 한 거야. 시행규칙을 개정해가 좀 깎아줄게. 걔가 다만 해가지고 뭐다? 합산한 금액이 얼마 미만이마? 5천만 원 미만이 되면은 100을 곱하지는 말고 얼마? 70 이렇게 깎아준 거야. 70을 곱해도 옛날에 비하면 인상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계약기간 개월수를 곱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교환계약일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작은 거, 큰 금액, 큰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번호 옆에다가는 요 글자를 적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글자를? 점유계정이다 라고 적으라 그랬잖아. 알겠어요? 점유계정. 알겠어요? 점유계정. 그래서 읽어보면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무슨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해서 보수를 산출한다.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해가 보수를 산출해라. 동일한 조건이 몇 가지가 동일해야 된다? 3가지가. 중개대상물도 동일, 거래 당사자도 동일, 그 다음에 거래 시점도 뭐 동일한 시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요거 적긴 적은데 무슨 소리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또 설명드려야 됩니다. 뭐 매도인이 집을 팔고 이사 안 나가고 뭐다 매수인과 그 자리에서 바로 무슨 계약 체결해가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해 가지고 여전히 산다 안 산다? 산다. 이게 점유 계정 아닙니까? 알겠어요? 무슨 처음에 점유할 때는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었는 게고 그 뒤에 점유는 뭐 전세권자로서 점유 아니면 임차권자로서 점유. 점유의 권한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 점유의 권한이 바뀐 걸 뭐라 그런다? 점유 계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밑에 판례 봅니다. 밑에 판례가 오른쪽 페이지까지 상당히 길죠. 알겠어요? 상당히 긴데 그래서 이런 판례를 알겠어요? 이런 판례를 시험 출제위원이 딱 2줄 아무리 기도 3줄 정도로 줄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알겠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낸 바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의 거래가액은 얼마로 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게 나오는데, 제일 밑에 줄 보면은 거래가액이라 하면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즉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 결국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거래가 완성됐을 때는 거래 가액은 어떻게 산출한다? 계약금, 그 다음에 기납부한 중도금 플러스 뭐 프리미엄 합산한 금액이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참 공부할 때 보면요, 여러분이 워낙 글을 읽기 싫어해서 알겠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냐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수험생들은 지금 괄호안에 글씨 있죠?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알겠지?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떡 나오는데 괄호 안에 문장이 안 나오고 괄호 밖에 문장이 티 나오면 또 몰라. 그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이렇게 써버린 거야.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이 거래 가액에 해당한다 하면 O가 X가 O잖아. O인데 자꾸 이게 뭔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봐봐, 아파트 분양권 전매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거래 당시에 수수하게 되는 대금이 뭐예요? 우리가 봐도 전매한다 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다 하면 1차 중도금 지급된 이후에 전매를 할 수도 있을 끼고 2차 중도금 또 3차 중도금 있으면 뭐다? 그 중도금 지급한 다음에 또 전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도금이 1차든 2차든 지급됐다 하면 계약금은 지불을 했겠나 안 했겠나? 했겠지? 그리고 계약금에다가 2차 중도금 지급 후에 전매를 하면 1차 중도금하고 2차 중도금이 거래 당시에 수수하게 되는 돈 아닙니까? 그 합치고 또 뭐 프리미엄도 붙이가 거래 당시에 수수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당사자가 거래 당시에 수수하게 되는 금액 하는 게 바로 뭐다? 계약금 플러스 기납부한 중도금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이잖아. 같은 말이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없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혔던 표현이 그대로 안 나오고 그 익혔던 표현과 뜻은 똑같으면서 표현이 바뀌어가 나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표현을 바꿔 아프면 또 모르는 이 골치 아픈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해식 암기를 하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른쪽 페이지 봐봐. 제일 위에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안 하고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 가액을 산정해가 중개 보수를 받아 모은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습니까?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왜 그렇게 총 분양 대금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받느냐? 그게 법이 그렇다라고 해석한 거야. 자기는. 그렇게 받는 것이 합법으로 생각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형법 16조에 보면은 이런 조문이 있어요.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봐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뭐가 있는 때에 하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벌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건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를 중개 완성하고 거래 가액을 산출할 때 총 분양 대금 플러스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가액으로 산출한 것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다 이 말이야. 근데 오인한 행위는 맞지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라는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문 자격증까지 가진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보수 산출에 관한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에 관해서는 공부가 다 끝났고 이제 중개보수 이외에 별도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실비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없어요. 알겠어요? 딱 명칭만 외우면 돼요.
실비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끝에 보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요렇게 두 표현을 익히면 돼요. 그런데 무턱대고 익히면은 뭐가 헷갈리느냐 하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봐봐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뭐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로 안에 안 봐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말한다. 그럼 결국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하고,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뭐가 이전이고 뭐가 취득인지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봐봐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 간다. 소요된 실비 간다. 그럼 실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이거든. 알겠지? 실제 소요된 비용이거든. 그러면 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 하는 글자를 잘 봐봐요.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그게 떠올라야 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인 중개대상물에 관한 무슨 의무? 확인 설명 의무. 알겠습니까? 그 확인 설명 의무 공부했는 걸 떠올려보면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주로 9가지 확인하잖아요. 그 9가지의 대표적인 게 권리관계 등 아이가. 맞죠? 그걸 확인해가 누구한테 설명하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잖아. 그러면 그 확인하는 데 소요된 이 실비는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해. 왜?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기들끼리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쳐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그러면 그 확인해가 설명하는 거는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설명하는 거잖아. 그 매도인이 할 일을 누가 대신한 거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한 거다. 따라서 요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맞다?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가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다.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있죠. 예치 권고제도 들어봤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게 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출해가 날라뿐만 안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설정해야 된다?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보정 설정해야 되죠. 그 보정 설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바로 뭐다?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라. 맞죠? 그 보정 설정하는 이유가 매수인의 돈을 반환하겠다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하는 거잖아. 따라서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다?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와 실비는 다 끝났고 170페이지에 이제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는 시험 출제는 안 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출제를 안 하는데 알겠어요? 그 별표 1 중개보수 한도표 밑에 보면 비고가 있어요. 비고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비고에 1번 그리고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이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얼마로 한다? 한도액으로 한다. 그 말 한도액까지밖에 못 받는다 그 소리야.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크면은 한도액까지밖에 못 받는다 이 소리고 2번 읽어봅니다. 거래금액이 얼마 이상인 9억 이상인 주택의 매매 교환 그리고 얼마 이상인 6억 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그 위에 표가 매매 교환은 9억 원 미만까지만 나오잖아. 임대차 등은 얼마 미만까지만 나오노? 6억 원 미만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그래서 매매 교환의 경우 9억 원 이상, 임대차 등의 경우 6억 원 이상일 때는 가와 나에 따라서 해결하는 게야. 가 봐봐요. 중개보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내가 양갈로 1번에
9억 원 이상인 매매 교환인 경우는 몇 프로 이하? 0.9% 이하. 6억 원 이상의 임대차 등인 경우는 거래 금액의 뭐? 0.8% 이하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봐봐요. 응? 우리가 이 거래 금액이 9억 원 이상이 되면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한도가 몇 프로였어요? 0.9잖아. 6억 원 이상일 때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한도가 얼마예요? 0.8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최고 한도 요율까지 뭐다? 협의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가 돼. 알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를 이렇게 했잖아. 매매 교환의 경우는 0.9% 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8%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로 그랬어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무조건 10억 넘어가는 거 한 채 뭐다?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면 최대 몇 프로까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다? 0.9%까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900만 원이 되잖아. 10억이면은. 그렇죠. 그 단독 중개를 했으면은 매도인한테도 900만 원, 매수인한테도 뭐 900만 원, 1,800만 원이 되는 거야. 아이고 서울의 아파트, 강남 아파트는 한 건만 하면 한 달에 1,800만 원 들어오네. 이 생각하고 뭐다? 와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 거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단독 중개하면 1,800이지만은 공동 중개하면 900밖에 안 되잖아. 그 공동 중개가 또 900 된다 하더라도 거기 또 반띵돼 있거든. 협의가 0.9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실제 고객들이 0.9까지 협의해 준다는다? 안 해준다. 0.4나 0.5까지밖에 협의 안 했죠. 알겠어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 매매 거래 성사시키면은 결국 뭐 얼마? 한 4,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봤죠. 그래서 왜? 급매물, 알겠어요? 이런 게 있고, 알겠어요? 그 소위 말하면 뭐가 많이 행해진다, 암암리에. 암암리에 뭐 이게 많이 행해진다라는 소리다요. 이게 뭐예요? 순가 중개 계약이다 이 말이야. 나는 1억만, 10억만 받으면 되는데 11억에 뭐다 거래가 성사되면은 1억은 뭐 중개 보수로 다 먹어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게 순가 중개 계약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1억 챙기잖아요. 그 1억 챙기면 중개 보수를 1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반이가 위반이가 위반이지. 검증이에요. 조금 이따 공부하는 검증이야. 그렇지? 그럼 영수증을 얼마를 끊어주면 된다. 10억이잖아요. 10억짜리면 최대 얼마고? 900만 원. 900만 원 영수증 끊어주고 돈은 1억 받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 게 되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자, 171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23절에 검증이 보기 전에 그 위에 문제의 답만 보고 알겠어요?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을 이리 물었네. 틀린 거 26회가. 답이 5번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이야기했던 게 답이네. 5번 봐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다를 수도 있지 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느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된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야 되는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라 그게 틀려버렸잖아요. 알겠어요? 그 2번 지문 한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해서 뭐가 없을 때는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지급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죠? 알겠어요? 여기 신설되자마자 나왔네. 알겠어요? 근데 동그라미 3번 한번 봐봐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라는 거야. 이런 문장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3번이 O인지 X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다 하고 마침표 찍는다 하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는 뭐 주택일 때 그런 거다. 자, 쉬었다가 23절에 검증이 봅시다. 그래서